안녕하십니까. 공산 운동권 정치 종식을 위한 사상 스펙트럼 연구 주체사상 파편. 오늘은 제8강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편입니다. 자, 마르크스주의 너무나 방대한 주제죠. 사실 그런데 게다가 주체사상과 또 비교를 한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교양으로서,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는 어떤 흐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과 또 그것과 주체사상은 어떤 면에서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또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교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80년대 운동권에서 자신들이 정통 막스 레닌주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막스 레닌주의의 유물론에서 일탈한, 그래서 변종,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라고 볼 수 없다, 뭔가 사이비 이론이다 라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주체사상, 지금은 제도권에 진출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되어 있는 NL 계열, 주사파 계열은 당시에 그럼 기가 죽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단순한 입장은 막스 레닌주의를 오히려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주체사상이다. 뭘 모르고 막스 레닌주의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조주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주체사상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이런 반응이 대표적인데, 막상 그런 이론적인 충돌과는 별개로 현실 정치 국면에서는 그때 학생 운동권 정치의 차원에서도 거의 90% 이상 NL 계열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NL 계열, 주사파 계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 투쟁보다 뭐에 강했던가요? 현실적인 권력 투쟁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중을 획득합니다. 노선 자체가 조국처럼 대놓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 주사파 아닌 것을 잘 보여주는 행동 방식입니다. 주체사상파 계열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석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정희 이런 사람 마찬가지, 통진당, 한사코 자신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우겨댑니다. 막상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그야말로 노골적인 북한 추종의 다름 아닌데, 말은 절대 자기는 주체사상 한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한다고까지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국은 대놓고 자기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반면 주사파 계열은 사회주의라는 말이 불러올 대중의 어떤 반감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술에 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 보는 거죠? 권력 획득이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회주의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럼 되지, 말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말은 속이면 되는 거죠. 수단일 뿐인 거죠. 누가 더 무서운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방식이죠. 여전히 선동 방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사파는 그보다 한층 더 고도의 방식을 쓴다. 그리고 그런 주사파 계열에서도 지금 황장엽 계승했다고 하는 보수표방 주사파, 가장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묻게 됩니다. 그 사람 전향한 거 아니야? 자유민주 진영인 것처럼 말하던데, 자기가 오히려 개혁 보수고 합리적 보수고, 자기가 보수의 희망 노선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저 좌익 노선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던데, 이렇게 쏟기가 딱 십상인 것이죠. 자기들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게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막스주의와 주체사상을 비교할 때 그러면 지금은 이론적인 층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층위에서 비교를 할 때 크게 4가지 주제 항목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수령 절대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 그 다음 3번째 기술 숭배 경향, 그리고 4번째 사회적 생명을 실체로 보는 태도, 이 4가지를 가장 주되게 살펴보고 반문명적 경향이 있다, 주체사상에는. 그것도 마지막 결론부로 좀 덧붙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수령 절대주의와 관련해서 인간중심 철학 원론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4페이지 책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일은 수령이 노동계급과 공산당을 대표하여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래서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독재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황장엽 씨는 자기는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걸 변형시켰다고 하지만 지난 7강에서 제가 그 토대를 다 90% 이상 마련한 것은 황장엽 씨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황장엽 씨로부터 촉발된 그 주체사상의 큰 측면은 수령의 완전한 절대주의입니다. 뭐 수령 무오류이고 거의 신격화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사소한 거라도 모독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수령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 그렇고 그래서 수령의 사진이 찍힌 신문지로 신발을 쌌다가는 사람이 고문당해서 원비어처럼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무지막지한 사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가 전통적으로 수령 절대주의냐? 자, 스탈린, 모택동, 자, 그런 정도 가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절대 독재에 가까운 행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원래 마르크스, 그 다음에 레닌 정도까지는 수령 절대주의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모택동보다 신격화를 더 많이 한 것이 김일성이죠. 그래서 완전히 절대신적인 반열로 올리고 지금도 미라가 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죠. 그런 수령 절대주의 노선이 주체사상은 다르다. 그래서 노동계급에, 공산당과 노동계급에 생명을 준 어버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장엽 주사파라고 칭하는 자기들은 이 보수표방 주사파 계열은 수령 절대주의와 단절했냐? 수령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머리, 수라는 표현은 즐겨 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그 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누구를 쳐다보게 돼요? 머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대접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토론회를 하더라도 절대 서구처럼 원탁처럼 동등한 어떤 자리를 배정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차별적인 대우를 해줘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수 혹은 수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게 그쪽 사고 틀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수의 자격이 있다. 수령의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유민주 사회의 지도자, 리더십의 모델과는 다릅니다. 전쟁을 수행한다. 상당히 독재적인 그런 권한이나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칠과 링컨, 큰 전쟁을 수행하고 다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유민주 사회의 리더의 전범인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런 무지막지한 절대 독재만이 가혹한
어떤 전쟁 같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인생관 책을 통해서 주의주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때 주의라는 것은 의지를 주로 한다,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붙은 주의는 이즘, 어떤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쓰여서 조금 우습기도 하죠. 주의주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쓸 때는 주의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지를 강조할 때는 주의적인, 또 지식, 지성을 강조할 때는 주지적인, 감정을 강조할 때는 주정적인. 그래서 문학에서 흔히 주정적인 소설이다, 시다, 문학작품이다, 주지적인, 지적인 게 강조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런 형용사를 붙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크게 의지,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게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의 큰 영역이니까요. 그 중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서 법, 철학에서 크게 두 조류를 이렇게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천 년 된 큰 서구 법, 철학의 큰 흐름을 한쪽은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 다른 한쪽은 의지를 강조하는 흐름. 자, 법이라는 것은 결단이나 의지, 이런 게 강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그때의 국민,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죠. 그 수많은 이름 없는 그 국민들의 의지가 집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그것은 의지가 강조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법적인 것을 강조할 때 보편적인 질서와 이성에 부합하는 어떤 원리, 자, 그런 것이 강조될 때는 이성이 강조되고 법에서 주지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그런데 서구 문명은 이 둘이 굉장히 면면히 작용을 가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살린 게 아니라 의지의 측면과 그리고 어떤 이성, 지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흘러왔던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경우에 어떠할까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마르크스 자신은 상당한 이론가죠.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한 사람이 굉장한 손꼽히는 이론가라는 거는 그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좌익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연구하고 글을 쓰고 그런 축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자신이 상당한 이론가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아무리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뒤로 갈수록 그건 좀 약해집니다. 마르크스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레닌, 스탈린, 모택동, 하물며 김일성 전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면 이론가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혁명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레닌 이런 계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론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론 수준은 굉장히 높겠죠. 연구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도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주로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르크스 경우에는 출발 자체는 의지와 이성 이렇게 대별해 본다면 지적인 부분에 상당히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체사상 여기에 이르면 의지가 강조되는 걸 넘어서 거의 의지로 마치 도배를 하듯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론상으로 볼 때는 좀 빈곤한 면이
객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마르크시즘의 그 나름대로 정교한 이론에 그 맛을 들인 사람은 주체사상 텍스트를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운동권에서 좀 이론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제 주사파를 좀 이렇게 약간 낮추어 보듯이 저것도 이론이라고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고, 그게 그 이진경 씨 같은 이론가로 대표되는 소위 PD 계열, 지금 현재 정의당으로 그 상당히 연결되는 계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듣는 데서도 보듯이 현실적인 권력에서는 오히려 늘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이 그 우월하면은 소위 그 공산주의 계열에서는 특히 레닌은 굉장히 이론으로 그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의 리더십을 상당히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으로 그 권력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부했던 러시아 혁명에서는 그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돼요. 안 된 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조선에서도 안 됐죠. 그리고 북조선이 끊임없이 작용을 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김일성은 뭐에 발달한 것이라고요? 권력에 아주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는. 그러니까 권력 획득과 유지의 그 핵심적인 것이 과연 이론인지,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권력 획득과 유지에 도움이 될 정도까지만 이론을 쓰는 거죠. 자, 그때는 뭐를 또 고려합니까? 대중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주사파 계열에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의지를 강조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선 이 대중운동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결합시켜내는 그런 방향에서 뭐랄까요? 아까 이론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물리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죠. 자, 공산주의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우리가 목표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론을 위주로 할 때는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의지를 위주로 하는 쪽은 아주 단순하게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죠? 결사항전하면 되죠. 자, 수령을 따르면 되죠. 목숨을 바쳐 하면 되죠. 당 조직에 끊임없이 성실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게 동양의 옛날 또 전통과도 맞아요. 마치 어떤 수련을 하듯이, 그런 훌륭한 그게 인격이듯이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그 조직에 충실하고 리더를 따라서 혁명에 몸을 바치면, 그러면 혁명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중적인 권력 획득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한편으로 권력 유지에도 유리해요. 복잡한 이론 전개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이론 분자고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탁 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뭐와 연결됩니까? 반문명적 태도와 연결됩니다. 결국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계열 내에서도 가장 끔찍할 정도로 반문명적인, 문명에 반하는 태도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수령을 절대화하고 의지를 절대화하고, 그게 다 문명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체사상은 한층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약이 바로 이북, 우리 사회를, 북한 사회를 저토록 황폐하게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었고, 그 어두운 힘이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지금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똑똑히 직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편으로 뭐를 가지나요? 자, 의지가 모든 삶의 욕망을 통제하는 인간 생명의 관리자고 주권자다. 자, 의지를 이렇게 아주 최고로 높이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지냐? 그게
기술 숭배입니다. 자, 보십시오. 북한은 뭐에 집착하죠? 군사력에 집착하고 핵 기술에 집착하고 미사일 기술에 집착합니다. 벌써 북한 자체가 기술에 대해서 자, 해킹 굉장히 집착합니다. 자, 기술을 왜 그렇게 다룰까요? 기술은 도구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들에게. 뭐와 연결됩니까? 도구적인 기술은 권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권력 숭배적인 태도, 권력을 최고로 치는 그 태도는 당연히 뭐와 친화적인가요? 기술 숭배적인, 기술을 물신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것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주체사상은 더욱 쉬워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만 해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자, 스탈린은 기술 숭배적이고 주의주의적이고 개인 숭배적인 게 더 강하죠. 그러나 레닌에 가면 좀 덜하고 마르크스에 가면 그보다는 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위로 갈수록 기술 숭배적인 게 덜해요. 그러나 내려올수록 점점 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들어있는 권력 추구적인 그 경향이 현실화되어서 누적될수록 기술 숭배적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그 주체사상은 극단적인데요. 황장엽 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자, 사이보그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이보그를 통해서 영생해야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여 무병장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때요? 인간의 높은 지위와 역할에 맞게 육체 자체를 과학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여기서도 육체 자체를 바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보그적인 그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술 오히려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술 유토피아적인 걸 잘못 추구하면 끔찍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인문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반문명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바탕에는 마르크스도 앞서의 인류 문명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처럼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종교도 파괴하고 또 앞선 문명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명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파괴적인 작용을 하는 틀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명 파괴적인 그런 길을 열게 되는데 주체사상은 한결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생명론이란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황장엽 씨가 고리키, 이제 러시아의 소설가죠.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 했다는 그 소설가 이야기를 하나 소설을 소개합니다. 독수리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 독수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청년이에요. 어떤 그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주장하기를 들에서 독수리로부터 아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독수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청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응이 쉽지 않겠죠. 그 사회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겉돌고 부적응처럼 살다가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이 독수리 청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벌을 내렸어요.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크게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벌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회의를 한 끝에 가장 잔혹한 벌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마을로부터 추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야예요. 그 마을 추방하면 딴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 취급하듯이 혼자 황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 고통인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들면서 황장엽 씨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개체로서의 생명이 있고 사회적 생명이 있다. 사회적 생명을 죽인 것이다. 독수리 청년한테 내린 벌은 그게 사형과 마찬가지다. 개체적 생명은 살려뒀지만 사회적 생명은 죽여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된 거다. 라고 이제 자기의 이론을 세웁니다. 좋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사회성이 중요하냐. 그걸 강조하는 어떤 통찰로서는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장엽 씨는 사회적 생명을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실체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실체처럼 보면 그게 유기체설 전체주의와 완전히 쉽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개체들은 독립된 개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명을 지니니까 거기에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실체처럼 보는 순간. 그래서 이 독수리 청년 이야기는 사실 사회적 어떤 우리 인간에게 본성과 그런 측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사회적 생명이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한 것이죠.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 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생명이라는 실체로까지 막 이렇게 보는 것은 황장엽 씨가 극단까지 밀어붙인 것이고 그걸 자기 이론의 독특함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걸 오히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네 가지 다시 한번 거론해 보면 수령 절대주의, 또 의지를 거의 전적으로 강조하는 주의주의, 그리고 기술 숭배적인 태도, 그리고 사회적 생명론 다 마르크스주의의 싹은 있지만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주체사상처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은 것인데 주체사상은 이 네 가지를 다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나요? 반문명적인 태도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유구한 축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문명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문명이 생겨났나요? 누구도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작용을 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딘가에선 이걸 또 작용하고 어딘가에선 이걸 작용하고 그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부족하던 때에도 왜 나침반도 전해지고 종이도 전해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요즘은 교류가 활발하죠. 그러니까 뭐 파프리카 같은 채소도 쉽게 들여와서 우리도 먹고 자, 이런 식의 자, 연결된 그런 지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명이라는 것의 핵심은 오랜 세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축적해 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적인 태도의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은 어떤 이론적인 구성을 통해서 미래 세계를 거기에 맞춰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게 자기들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합법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그런 구성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정교한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완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루카치나 알티세르처럼 서구에 굉장히 수십 년간 고도로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교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말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칭하면서도 문명적인 태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텍스트와 앞선 텍스트나 문명적인 유산을 계속 연결시키거든요. 루카치 같으면 수많은 앞서 있던 고전 예술을 비롯한 뭐 해겔 철학 뭐 그런 걸 다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알티세르 같은 사람 같으면 스피노자라든지 이렇게 앞서 있는 서구 철학의 전통, 뭐 또 여러 과학 다 연결시켜서 마르크스 텍스트를 풀어내고 하기 때문에 문명적인 태도가 많이 짙게 들어가죠. 그런데 주체사상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남아있던 문명적인 연결이 있던 것들마저 거의 다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 결과 정말 노골적인 권력 추구적인, 노골적인 어떤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일종의 뼈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장엽 씨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상 토대를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체사상적인 황장엽 영향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표방 주사파, 또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민주당, 범민주당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저 사람 중심이라는 흔한 표어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의 심각한 위험성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가리키는 정말 선진된 문명, 오랜 축적부터 그 지혜를 길어 올려서 정말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문명화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